안녕하세요. 구강 내 소수들과 발치, 우리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오프롬 이야기를 나눌 LH과 최용관이라고 합니다. 예,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점심시간 이용해서 지금 식사도 하시고 약간 노곤하실 텐데 한번 그런 노곤함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그럴 내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할까 말까 조직검사라는 주제, 보낼까 말까 시선 감염의 처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구강 내 소수술, 이 세 가지로 나눴고요. 우리가 임상에 있다 보면 왼쪽 위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이런 뭐 종기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될 때 아마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좀 키워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인펙션이, 덴털 인펙션이 돼서 왔을 때, 이걸 내가 직접 할 수 있을까? IND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상에서 우리가 비교적 명쾌히 좀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간단한 구강 내 소수술 및 발치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할까 말까? 조직검사라는 주제입니다. 조직검사는 이거 지금 빠졌는데 인시저널 바이옵시와 익시저널 바이옵시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인시저널 바이옵시는 이 종물의 전체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만 떼어내는 것입니다. 익시저널 바이옵시는 종물의 전체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인시저널 바이옵시냐 익시저널 바이옵시냐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에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우리가 이 종물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분만 떼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외래에서 우리가 이제 치과를 운영하는 이런 어떤 개원가에서 사실 이런 인시저널 바이옵시는 많이 적용을 하지 않죠. 이건 좀 종물이 크거나 약간 침습적인 경우에 부분만 떼어내서 일단 그 향후 수술의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는 작은 것들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종물 전체를 떼어내는 익시저널 바이옵시, 절제 생검을 주로 생각을 하고 하면 되고요. 이 절제 생검을 할 때는 이 종물을 포함한 정상 조직을 함께 조직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봐도 정상 조직을 함께 떼어내야 현미경상에서 비교를 하면서 이 종물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떼어내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는 블레이드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보비로 하는 방법은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변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만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블리딩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때는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가급적 블레이드를 사용하면 더 좋긴 하겠죠. 단 지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섬유종이 입안에 생겼습니다. 섬유종이 입안에 생겼을 때는 자꾸 조직을 떼어내는데요. 이렇게 핀셋으로 보통 왼손으로 핀셋을 잡은 다음에 쭉 당겨낸 다음에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5로 말하는 진단명이 나오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이런 포르말린 통에 떼어낸 종물을 담아두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포르말린 통을 구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GC랩이라는 회사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GC랩이 지사들이 꽤 있는데 어느 지사에서는 좀 호의적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중랑구에 LH과로 개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랑구에는 GC랩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주시던데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어떤 치과병원 조직병리과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포르말린 통을 구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이 의뢰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의뢰서는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요새 전자차트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요. 전자차트에 보시면 의뢰서 작성하는 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영어로 쓰긴 했지만 굳이 영어로 쓸 필요는 없다. 어디서 뗐느냐? 하악골, 입술, 혀, 협점막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말로 써도 되고요. 임상 진단면은 뭐냐? 룰아웃이라는 용어를 보통 쓰는데요. 얘는 그 룰아웃의 약자입니다. R/O 괄호 닫고를 하시게 되면
모든 다른 가능성이 낮은 것들을 제외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다. 그래서 의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룰아웃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룰아웃 레디큘라시스트다. 룰아웃 파필로마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내시면 되고요. 수술은 뭐를 했냐? 이뉴클레이션을 했다. 다 떼어냈다. 아니면 인시저널 바이옵시나 익시저널 바이옵시를 했다. 내가 한 수술명을 적어서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병리 의뢰서를 작성을 하고요. 전자차트 안에 있는 거 작성을 하고, 만약에 전자차트가 없으시면 그냥 종이에다가 A4지에다가 지금처럼 쓰십시오. 그냥 환자 이름, 번호 쓰시고 어디서 뗐다. 임상적인 소견은 뭐다. 혹은 방사선학적 소견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뭘 했다. 이 세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크기의 종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직검사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보내면 된다. 그래서 이게 파필로마가 있습니다. 파필로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브로콜리, 저는 브로콜리 같아요. 파필로마 딱 보면은 오돌도돌하게 생기면은 거의 뭐 10중 8구 파필로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필로마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취는 이 종물의 주변 조직의 마취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주변 조직에 천천히 인필트레이션 마취만 해주면 됩니다. 뭐 블럭 마취를 뼈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 영국에 있으니까 왼손으로 핀셋을 잡고 자 이렇게 왼손으로 자꾸 당기면 이렇게 정상 조직과 종물과의 경계가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상 조직 쪽으로 저는 전기 소작기를 사용해서 커팅을 해줬고요. 전기 소작기로 제거를 해줍니다.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위는 그냥 봉합만 한두 바늘 정도 단순 단속 봉합을 사용해서 봉합만 해주게 되면 뭐 잘 낫고요. 경구개 같은 부위에는 봉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2차 치유가 아주 잘 됩니다. 뭐 연구개도 그 조직 검사를 한 사이즈가 크지 않다면 그냥 뭐 봉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 봉합을 해주시는 게 뭐 지혈적인 측면에서라도 도움이 되니까 한 두어 바늘 정도 블랙실크 같은 부드러운 실을 사용해서 봉합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보내면 이렇게 오돌도돌한 스쿼머스 타입의 스쿼머스 파필로마라고 진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를 우리가 임상에서 할 때는 레벨 A, B, C가 있는데요. 각각 경우가 전자차트에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만 대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가장 의심이 되는 대부분의 입안에 생기는 작은 종물들은 파이브로마 아니면 파필로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필로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로콜리처럼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을 때는 대부분 룰아웃, RO, 파필로마라고 진단을 의증으로 내시면 되고요. 파이브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 자극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렌칭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귀 앞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혀끝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대부분이 파이브로마 아니면 파필로마인데 종종 뮤코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 종물이 터졌다 안 터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뮤코실은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뮤코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조금만 커도 그 하부에 있는 소타액선을 전부 다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원가에서 살짝 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뮤코실보다는 뮤코실 사이즈가 작으면 밑에까지 그냥 조직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투명하고 터졌다 새로 생겼다를 반복하고 사이즈가 좀 크다 그러면은 내부의 소타액선까지 다 제거하는 거 좀 부담되시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의뢰하셔도 되고요. 작은 사이즈의 뮤코실이 있거나 아니면 파이브로마나 파필로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원가에서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도려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포르말린통에 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검사 의뢰지 3가지를 딱딱딱 기입하시고 보내시면 뭐 됩니다. 뭐 사실 조직검사 비용이 우리가 1,900까지 합쳐도 그렇게 뭐 우리가 개원에서 아주 크게 뭐 경영에 큰 도움이 될 만큼은 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고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다 보면 좀 즐거움도 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직검사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경조직 안에 생기는 어떤 튜머를 우리가 조직검사할 때는 뭐 아멜로블라스토마나 OKC나 다른 말리그넌시나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데 이런 간단한 시스트 같은 경우엔 충분히 우리가 조직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트는 엑스레이를 보면 평가가 되니까요. 그래서 시스트는 발육성 낭종과 염증성 낭종, 2가지는 아니는데요. 염증성 낭종은
치근단에서 염증이 계속 밀어 들어와서 이 낭종 안에 압력을 가해서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이 이제 레디큘라 염증성 낭종의 대표적인 레디큘라 시스트이고요. 발육성 낭종은 발육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발육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종물이 생기고 그 안에 가스나 아니면 그 안에 액체 같은 것들이 쌓여서 풍선이 밀리듯이 지속적으로 밀게 됩니다.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밀리는 속도가 되게 오랫동안 밀렸으면 이 밀린 주변에 방사선 투과상이 생기고요. 그 주변으로 방사선 불투과성의 라이닝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시스트로 진단합니다. 방사선 불투과성의 라인이 짙으면 짙을수록 얘는 오래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사선 라인이 하이포스태틱 보도가 옅으면 옅을수록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치성 낭종이나 라디큘러 시스트, 이것이 우리 구강 내 본 시스트 중에서는 거의 한 65, 23, 90%죠. 90%. 거의 10중 8구는 전부 다 덴티제로스 시스트 아니면 레디큘러 시스트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임상에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 이 엑스레이 38번이 매복이 되어 있고요. 함치성 낭종은 발육성 낭종의 대표적인 낭종으로서 매복되어 있는 치관 주변의 방사성 투과상의 원형이 보이고요. 하이포스태틱 보도가 관찰이 됩니다. 지금은 하이포스태틱 보도가 과거라된 변현이 비교적 명확히 관찰이 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낭종이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낭종을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낭종 전체를 제거하는 이뉴클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낭종에 구멍을 내서, 쉽게 말하면 구멍을 내서 이 압력을 빼주는 감압술, 디컴프레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대술, 마스피알리제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대술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조대술의 가장 큰 목적은 감압을 시켜서, 시스트 세게 구멍을 내줘서 감압을 시켜서 사이즈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럼 왜 사이즈를 줄여주느냐? 시스트가 주변에 해부학적 구조물, 하치조 신경이라든가 상악동 점막이라든가 이런 해부학적 멘탈 러브라든가 손상받으면 조금 어려워지는 해부학적 구조물과 붙어 있을 때 이 사이즈를 줄여주면 훨씬 더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을 건들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주로 마스피알리제이션을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원가에서 보기 조금 어려운 시스트가 이만해가지고 맨디블이 부러질 것 같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보통 어떤 하스피털 레벨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 개원가에서는 어쨌든 사이즈를 줄여서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함치성 낭종을 이누클레이션 할 때는 매복치를 일단 본삭제를 매복치를 노출시키고요. 이 매복치를 발치를 합니다. 발치를 하고 주변에 같은 시스트색을 이뉴클레이션에서 긁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뉴클레이션에서 긁어줄 때는 보통 큐렛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이 시스트를 왼손으로 잡고 당기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시스트가 뼈 안에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큐렛의 볼록하면 시스트 쪽으로 가고요. 뼈를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측방 접근법을 통한 상악동 저거상술을 많이 시행하실 텐데, 그때 멤브레인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멤브레인과 뼈 사이를 뼈의 느낌을 타고 들어가면서 멤브레인을 간접적으로 거상시키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뒤집어지게 되면 시스트가 터지게 되니까, 물론 터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인블럭으로 한 방에 딱 제거하면 훨씬 임상적으로 진단하기도 용이하고 술자의 기분도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면이 낭종 쪽으로 한 다음에 지그시 뼈를 따라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시스트가 이뉴클레이션 됐다 그러면 그때는 뒤집어 가지고 큐렛의 넓은 면을 가지고 밥그릇에 밥을 주걱으로 한 번에 푸듯이 이렇게 떠내듯이 제거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제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시스트 쪽에 볼록한 면이 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시스트와 뼈 사이를 박리시킨 다음에, 박리되면 왼손으로 핀셋을 잡은 다음에 핀셋을 당기면서 반대로 들어 올리듯이 시스트를 제거해 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시스트는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 뼈에 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하추 신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에 어떤 데미지가 오거나 해부학적 구조물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물이 시스트가 있을 때는 주로 우리는 감압술을 주로 사용합니다. 감압술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부학적 제약점이 있을 때, 또한 이 감압술은 시스트 자체를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전이가 가능한 여러 타입의 어떤 양성 종양이라든가 혹은 악성 종양일 때는 절대 감압술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압술은 항상 할 때 기본적으로 종물에 구멍을 낼 때 그때 종물을 일부 뜯어내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인시저널 바이옵시가 되는 건데, 인시저널 바이옵시를 가급적 하시는 게 좋은데, 임상적으로 진단이 명확한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합니다. 자, 제 임상 케이스인데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35번이 매복이 돼 있어가지고 치관 주위로, 매복된 치관 주위로 함치성 낭종이 있었고요. 모 대학병원에서 그 당시에 유치를 빼고 35번을 빼고 전신 마취를 해서 시스트 이니큘레이션을 하자는 진단을 받고 저희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제 기억에는 한 10살 뭐 그 정도, 10살 11살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나이도 어리고 또 얼마든지 맹출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마스피알리제이션을 하기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스트 색이 밑에 보입니다. 이렇게 시스트 색을 조금 이렇게 제거, 블레이드로 제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인시저널 바이옵시를 먼저 보내면, 인시저널 바이옵시를 보내니까 덴티제로스 시스트 이렇게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 감압술은 이 시스트 색과 그 점막, 구강 점막을 같이 봉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히지 않게끔 열어주는 건데, 사실 이게 임상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시스트 색인지 옆에 있는 육아 조직인지 잇몸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피알리제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에다 꺼즈를 박아줍니다. 웻 꺼즈를 박아주고요. 그냥 이 꺼즈랑 잇몸이랑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치지가 않겠죠. 여기가 막히지가 않아요. 그럼 일주일 있다 오면 꺼즈에 있는 요 스티치 아웃, 실밥을 다 제거해 준 다음에 꺼즈를 꺼내면은 이 꺼즈에서 정말 똥냄새가 납니다. 정말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꺼즈를 제거하고 충분히 이 벌어져 있는 이 운두에 소독을 해주고 꺼즈를 좀 잘라가지고 시험대에 적신 다음에 살살살살 패시브하게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일주일 있다 또 오면은 이번에 마취하지 않고 그냥 꺼즈만 교체해 주는 거죠. 다시 꼬매진 않아요. 꼬매면 아프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꺼즈 체인지만 해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매복되어 있는 3개월 만에 이만큼 올라왔고요. 6개월, 15개월 지나서는 완전히 다 매복되어 있던 함치성 낭종성에 매복되어 있는 치아가 다 올라왔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렸고 나이 어린 친구들을 또 루트가 다 형성되지 않은 치아는 맹출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스피알리제이션의 최고의 적응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그래서 계속 오면은 그냥 온도 드레싱한 걸로 우리가 보험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진유하고 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환자한테 입에서 냄새만 좀 난다는 것만 이야기 잘 해주시면 충분히 클리닉에서도 할 수 있는 술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레디큘라 시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분이었는데요. 35번에 레디큘라 시스트가 크게 있었고요. 멘탈 포라멘을 침범해 있었습니다. 35번을 제거하고 36번도 지금 세탈보까지 다 녹아있고 동요도도 있어가지고 발치를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이 시스트부터 제거를 먼저 해줘야 됐겠죠. 그런데 이뉴클레이션을 해주게 되면 이 멘탈 러브를 건들 수밖에 없고, 그럼 환자의 하순과 멘탈 러브가 담당하는 부위에 감각 이상이 오겠죠. 그래서 발치를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방법으로 꺼즈를 넣고 봉합을 해줬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봉합 뜯어주고 꺼즈 체인지만 계속 해줬는데, 확실히 어른은 요 운두가 차는 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걸렸을 텐데요. 이 36번의 동요도는 해소가 안 돼가지고,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처음이었고 10개월 만에 뼈가 한 이만큼 찼어요. 이만큼 찼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찰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만한 충분한 뼈만 있으면 바로 심으면 되니까, 다 마스피알리제이션을 통해서 다 디컴프레션 돼서 시스트가 다 거의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스트가 사라졌을 때 바로 임플란트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치아까지 발치를 해줬고, 뭘 뺄지 말지 고민은 됐는데 환자도 반치를 원했고요. 동요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발치를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트랜스 뮤코잘 GBR을 시행했는데요. 요때 판막을 열어보면 굉장히 낭종이 아주 큰 사이즈로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마스피알리제이션을 하면서
낭종이 쪼그라들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낭종만 남아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피알리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너브 데미지가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큰 어떤 감각 이상이나 그런 해부학적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마스피알리제이션도 충분히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클리닉에서 하시게 되면 참 유용한 술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상악동 내부에 있는 낭종인데요. 여러 저널에 보면은 뭐 20%에서 한 35%, 40%까지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 많은 비율로 상악동 내부에는 낭종이 있습니다. 그 낭종에는 상악동에 있는 뮤코실은 우리 구강 점막에 생기는 뮤코실이랑 다르게 굉장히 침습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캔서 아니야라고 처음 보는 사람은 의심이 될 정도로 한쪽 뭐 septum이 데비에이션 내잘 septum이 데비에이션 돼 있거나 어떤 굉장히 침습적으로 있으면은 뮤코실을 의심해봐서 바로 대학병원에 보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클리닉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맥실러리 시스트도 과거에 켈도엘러 오퍼레이션 같은 그 축농증 수술을 침습적으로 했을 경우에 한 15에서 20년 정도 있다가 지연성으로 생기는 낭종인데 저는 물론 클리닉에서 하지만 선생님들께 하라고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와 안테랄 슈도 시스트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와 안테랄 슈도 시스트는 엑스레이로만 봐서 사실은 구분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상악동 내부에 뭐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엔테랄 슈도 시스트,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인지는 모르거든요. 시스트 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서 이 조직학적으로 보이는 구성 성분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을 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또한 약간 내부에 차 있는 구조물이 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를 볼 때는 이 MRC와 APC가 큰 차이는 없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제거하는 방법도 전부 다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맥실러리 시스트가 있었습니다. 진단이 이렇게 있어서 측벽을 뚫어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측벽을 열어서 켈두엘 럭 오퍼레이션, CJ로피 하듯이 이렇게 그냥 확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이스피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칩에어 때문에 피하 기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로우스피드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 점막이 보이면 점막을 탁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리면 노란 액체가 나오죠. 이 노란 액체가 나오는 게 이 노란 액체가 엔테랄 슈도시스트의 전형적인 전형적인 양상이고요. 또 석션을 대면은 정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딱 그 시스트, 라이닝된 시스트 상피가 딱 걸립니다. 뜯어내게 되면은 이런 맥실러리 시스트는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아까 노란 액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뚫었을 때 나오는 노란 액체 어떻게 보면은 무슨 커피 색깔 같기도 하고요. 옐로우시한 어떤 리퀴드.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그 스트로 컬러드 플루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누런 액체, 그 점액성이 떨어지고 약간 장액성에 아주 흐름성이 좋은 노란 액체가 차 있으면 안테랄 슈도시스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는 거니까 MRC,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한번 치료를 하는데, 자, 이번 케이스를 볼까요? 이번 케이스도 역시 측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시스트가 있었죠. 측벽을 뚫어가지고 이번에 하이스피드를 썼네요. 근데 가급적 하이스피드는 조심조심 쓰셔야 됩니다. 피하 기종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벽을 열었는데 여기를 뚫어요. 근데 밑에 지금 보시면 뭐가 지금 좀 기분 나쁜 약간 지저분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저분한 게 있고 이걸 뚫으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노랗고 흐름성이 좋은 액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끈적끈적하고 기분이 나쁜 점액성 액체가 나온다. 그럼 이건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스트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더 열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를 좀 제거해준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저는 아까 이렇게 APC를 제거했을 때는 깨끗하게, 아까 여기서 제가 석션으로 이렇게 빨아 들어가도 우두두두 하고 제거가 되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제거가 안 돼요. MRC는 특히 제거가 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제거하고 보면은 하얀 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래 아스피레이션도 하는데 뭐 괜찮겠지 그러고 덮었는데 한 달 있다가 저게 재발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해가지고 제거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간 관계상 그 이후의 케이스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여기가 남아있어서 재발을 해서 다시 제거를 했는데요. 이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엑스레이를만 보고 이게 APC인지 MRC인지를 감별 진단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시스트가 있을 때 얘를 내가 아스피레이션으로만 끝내야겠다 싶으면은 APC일 때 아주 흐름성이 좋은 액체가 차 있으면 아스피레이션으로 쭉 다 오는데, 지금처럼 흐름성이 안 좋은 점액성 액체가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아스피레이션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레이션 안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보고 내가 이걸 아스피레이션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어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열어보느냐? 여러 논문에서는 일단 막실러리 안에 상악동 그 사이너스 캐비티 안에 시스트가 있으면은 제거한 다음 임플란트를 하라고 많은 논문들이 권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스트를 들어 올렸을 때 오스티움이 막혀서 벤틸레이션 기능이 떨어질 정도의 큰 시스트면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스트를 살짝 들어 올려도 위쪽에 있는 오스티움이 막히지 않아서 사이너스 캐비티 안에 벤틸레이션이 유지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지금처럼 들어 올리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서 상악동을 이만큼 올리더라도 오스티움이 안 막힐 텐데 전 제거를 했을 때 왜 제거를 했냐면, 항상 상악동 내부에 수술을 하면 상악동 점막이 비후가 돼서 염증성 비후 때문에 사이너스 캐비티가 막히면서 급성 상악동염이 수로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톡방에서 질문도 많이 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네오포럼 네오포럼 우리 단톡방에도 몇 번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 뭐 이리게이션도 하고 약도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런 경우입니다. 어떤 요런 경우에 시스트를 올렸는데 그 어떤 인플라메토리 그런 스웰링 때문에 점막이 비후됐을 때 사이너스 캐비티 오스티움이 막히게 되면 벤틸레이션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급성으로 사이너사이티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라고 예상되면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 맞고요. 그렇지 않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라면 들어 올리면서 상악동 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스틱 리전을 여러 침습적인 종양들과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멜로블라스토마, 오돈토제닉 케라토시스트 등 캔서도 있고 여러 가지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상에서 외래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뭔지, 대학으로 보내야 되는지 기준이 제가 삼는 거는, 첫 번째는 크기가 작은 사이즈, 한 3개 치아 이내로 크기가 작은 사이즈이면서 단방성, 여러 개의 격벽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격벽, 하나의 룸으로 되어 있는 단방성인 경우, 사이즈가 작으면 단방성인 경우, 또한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을 침습적으로 밀거나 침습적으로 깎아먹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고요.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멀티로클라, 다방성으로 되어 있거나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깎아먹거나 팽윤시키거나 이럴 정도로 좀 변이를 시키는 어떤 사인이 있으면 그거는 좀 상급 기관으로 전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강암 환자들의 사진인데요. 이게 이 정도로 진행되면 다 알죠. 아는데 사실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가 봐서 이게 암인 줄 알겠습니까? 이 환자도 이거 누가 봐서 이게 여기 왼쪽으로 쪽이 좀 뒤집혔는데요. 이거 누가 봐서 딱 보고 암이라고 하겠어요. 이거 그냥 치주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지금도 개원가에 있지만 항상 임상에서 암일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두고 항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낼까 말까 치성 감염을 찾습니다. 이렇게 앱세스가 찼을 때 내가 할까 말까 고민될 때가 항상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앱센스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진단이 치성 감염이냐 아니냐를 감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성 감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치과적인 진단이 맞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성 감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의과에 의뢰를 해야죠. 구강외과에서는 글랜드나 다른 것 때문에 앱세스가 차도 진단을 하긴 하지만, 또 의과로 보낼지 우리가 할지 애매할 경우에는 구강외과로 먼저 의뢰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앱세스 포메이션이 됐으면 IND를 하고요. 봉화지겸 상태일 때는 일단은 IND를 하기보다는 항생제 처방하고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사이즈가 다 되면은 오리진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데요. 제가 이게 지금 오른쪽 눈에 눈다랗기가 나가지고 여차저차해가지고 제가 직접 제 눈에다가 아스피레이션을 하려고 두꺼운 니들을 넣었는데, 이렇게 안쪽에서 배농이 되면
이렇게 안쪽에서 배농이 되면은 그때는 सब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른 결계, 지금 바깥으로 찌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요 영상 처음에 제가 바깥으로 찔렀을 때는 IND가 실패했고요. 나중에 그 안쪽에서 배농이 돼가지고 제가 정말 살만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찌를 때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 깊숙이 찌려도 될 것 같은데 내 눈에다가 이렇게 찌르면 이게 더 깊게 찌르면 제 눈 알을 찌를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깊게 못 찌러서 일단 뭐 아스피레이션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결막하에서 배농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섭사이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요렇게 배농만 되면 일단 앱세스, 급성 앱세스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치성 감염 때문에 앱세스가 찬다. 이렇게 해서 에이피컬 쪽에서 감염이 생겼을 때 농양이 위쪽으로 오면 베스필라 스페이스 앱세스가 되는 거고요. 이 벅시네이터 머슬 밖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버컬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2차 근막 간극이라고 하는데 또 밑에 서브맨디블라 스페이스나 테리고맨디블 스페이스로 가서 더 심각한 단계의 앱세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세스를 평가할 때는 몇 가지 용어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종창입니다. 그냥 부었다, 스웰링이라고 얘기하고요. 텐더니스라고 하는데 이건 민감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거는 텐더니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눌렀는데 살짝 부어오르면서 좀 딱딱한 느낌이 나는 것이 인두레이션, 경경을감이라고 얘기하고요. 셀룰라이티스 상태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초기 앱세스 상태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동성,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플럭테이션입니다. 플럭테이션은 내가 눌렀을 때 몽글몽글하게 물이 차 있는 풍선 있는 느낌. 여기 볼에다가 지금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느낌. 이 느낌이 정확히 파동성, 플럭투에이션의 느낌입니다. 요게 있으면 밑에 앱세스 포메이션이 돼 있구나 느끼면 됩니다. 디스파지아는 그 2차 근막 간극 밑으로 넘어가서 보통 신부 근막 간극으로 가면 밑에 있는 그 인후를 더 압박하기 때문에 침 삼킬 때 불편한 걸 얘기하고요. 트리스무스는 그 저작근을 밀기 때문에 입이 안 벌어지는 거. 디스프네아는 에어웨이까지 더 심하면 뭔데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인데 이 디스네아까지 오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보진 않죠. 봉화지겸은 감염 초기에 부종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거기에 이제 만성적으로 앱세스가 찬 상태를 농양, 앱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가 오면 우리가 촉진을 해봐야 되는데요. 촉진할 때 반드시 한쪽을 눌러보고요. 이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프레넘도 있고 뭐 뼈도 쳐넣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애매할 때가 있는데 반드시 반대쪽에 같은 곳을 눌러봐가지고 주변 조직을 눌러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촉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데요. 환자가 왔는데 이렇게 침 좀 삼켜보세요. 그러면 인상을 팍 감으시고 이렇게 삼기는 거예요. 감기 걸릴 때 인후통이 있는 것처럼 침 한번 삼키려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를 디스파지아, 연하곤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하곤란이 되고 이처럼 입이 잘 안 벌어져요. 입이 잘 안 벌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상급 의료기관에 보내십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디스파지아, 침 삼킬 때 목이 걸리고 입이 잘 안 벌어지면 가급적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 상급 기관으로 전원을 하면은 우리는 안전하긴 하다. 이게 신부 근막 간극으로 앱세스가 진행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큐트 페리코로나이티스, 급성 지치주의염 환자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치주의염으로 환자가 왔는데 그쪽 지치주의염 있는 쪽에 누르면 아파요. 침 삼킬 때 괜찮고 입도 잘 벌려. 그러면은 그쪽에 스케일링도 하고 루트 플래닝 하고 약 줘요. 하루 이틀 지켜봤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발치. 그죠? 지치주의염 환자가 왔는데 누르면 아픈데 침 삼킬 때 걸려. 입은 잘 벌려. 그러면 지금 바로 뒤에 신부 근막 간극으로 막 가려는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 스케일링 루트 플래닝하고 좀 더 스펙트럼이 넓은 항생제를 주거나 더블 커버리지 항생제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팔로우업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발치, 증상이 안 좋아지면 리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왔는데 눌러도 아프고 침 삼킬 때도 아프고 입도 못 벌려. 그러면 가급적 의뢰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베스필라 스페이스나 페리오돈탈 스페이스, 페리에이피컬 스페이스, 캐나인 스페이스, 버컬 스페이스까지는 우리가 플럭테이션을 느끼면서 그냥 구강점막 안으로 IND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서맨디블라, 서브링괄, 테리고맨디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강 외로 절개를 하거나 인핸스 연조직 CT를 통해서 앱세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급적이면 전원을 시키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쪽에 톤실라이티스, 우리가 치성 감염 말고 침 삼킬 때 목이 너무 불편하고 그러는데 잘 보면은 치아가 원인이 아니고
편도가 원인이거나 이쪽 편도 쪽에 진짜 이만한 구내염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잘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개 및 배농을 하는 거다. 봉화지겸 상태에는 예전에 저희 학부 때는 봉화지겸 상태는 무조건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봉화지겸 상태 앱세스 포메이션이 되지 않더라도 거기를 넓혀져가지고 가스만 배출돼도 सब사이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건 인펙션을 좀 많이 보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플럭테이션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아리까리하고 우리가 개원가에서 이런 인펙션 환자를 많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플럭테이션이 느껴지는 경우에만 IND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약 주고 보존적으로 지켜봐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인들이 생기면 의뢰해라. 이렇게 항상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다. 절개 및 배농을 플럭테이션이 느껴서 해야 되면 스테빈션이라고 합니다. 찌름절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앱세스 포메이션에 돼 있으면 이 찌름절개를 합니다. 찌름절개는 보통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뼈를 따라 뼈에 있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뼈로 들어가서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둔적 박리를 통해서 넓혀가라. 이렇게 가서 넣고 넓히는 겁니다. 이 모스키토 같은 거로 쭉 흡입한 다음에 넓혀서 둔적 방지를 하게 되면 주변에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이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농을 시킨 다음 드레인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둔적방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를 통해 들어가서 앱세스가 포메이션이 안 되면 말라가지고 만져가지고 플럭테이션이 느껴지는 쪽에 둔적방리를 통해서 벌려가지고 앱세스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페리오돈탈 앱세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앱세스인데요.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뭐 아인도 그냥 핀셋으로 찔러요. 마취도 안 합니다. 이렇게 찌르고 쭉 환장하겠지만 넓힌 다음에 이리게이션 하겠습니다. 이리게이션이 정말 좋습니다. 인펙션 환자 볼 때는 앱세스 포메이션이 되어 있으면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한 50cc 이상 충분히 해줘야지 잘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페리오돈탈 앱세스가 있으면 이렇게 핀셋으로 간단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티뷸라 스페이스가 있거나 버컬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요. 베스티뷸라 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세스가 벅시네이터 모스를 바깥으로 가지 않고 전정 부위로 올랐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봐도 이렇게 플럭테이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올 때는 칼로 해도 되고요. 이 정도로 있으면 그냥 핀셋으로 찔러도 되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배농을 해준다. 나올 수 있게끔 푹 찔러주고 쭉 넓혀줘서 배농을 시켜주고,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리게이션이 중요하다. 셀레인을 가지고 충분히 한 50cc 이상 충분히 이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여기 러버 드레인이나 그런 드레인을 꼽는 것도 중요하고요. 누꺼즈 드레인도 많이 쓰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누꺼즈는 이거 누꺼즈를 꼽아 놓으면은 배농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이 누꺼즈가 이걸 막는 느낌이 들어요. 막는 느낌이 들어서 누꺼즈보다는 러버 드레인이나 고무 재료들을 사용해서 여기 드레인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버컬 스페이스 앱세스인데요. 이 버컬 스페이스 앱세스는 개원가에서 하기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방금 영상처럼 바로 찔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찌른 다음에 이 벅시네이스 머트를 한번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30번대의 원인치가 있었습니다. 30번대의 원인치가 있었고 눌러서 플럭테이션이 있는 부위로 뼈를 향해서 일단 밑으로 내려가면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이 예상될 수 있어서 뼈를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주고요. 그러면은 벅시네이터 못을 바깥쪽이기 때문에 퍼스가 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이때 모스키토를 가지고 둔적 박리를 통하면 이렇게 노랗게 퍼스가 나옵니다. 이 영상을 찍은데 조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석션을 해버려가지고 많이는 안 나왔는데 꽤 많은 퍼스가 배농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았던 환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리게이션을 셀레인으로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레인을 러버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구강 내 소수들, 다양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발치입니다. 발치를 할 때는 포셉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포셉은 최대 풍용부 하방으로 낑겨 들어가서 확실히 잡아줘야 되고요. 내가 쓸 수 있는 힘껏 잡아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포셉을 굴려주셔야 치아 발치하기가 용이합니다. 단 실활치일 때 넘바이털 툴스는 또 세게 잡으면은 치아가 부러질 가능성이 커지죠. 부러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 이 정도의 강한 힘으로 잡아주고, 요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최대 풍용부 하방으로 포셉을 넣어가지고 발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척설로만 흔들거나 한 방향으로만 흔들지 말고요. 다양한 방향으로
포셉을 흔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빠진다. 또 포셉은 한 번에 센 힘을 주면 절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포셉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센 힘으로 주게 되면 루트 프랙처의 원인이 됩니다. 다양한 힘으로 줘가지고 빼게 되면 루트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남은 루트를 빼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치근이 조금 남았을 때는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서 보통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쪽 벽에다가 비크를 대고요. 한쪽은 치아와 치조골 사이로 넣고 병 따듯 이렇게 흔들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럭세이션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럭세이션이 어느 정도 되면 잡아가지고 빼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버클 플레이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심미적인 전치부에 뭐 아주 씬한 어떤 스캘럽한 어떤 페노타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는 심미적으로 또 취약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럭세이션을 시켜서 럭세이션이 됐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잡아서 발치를 진행해 주셔야지 너무 세게 꺾어주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중과잉치인데요. 정중과잉치를 발치할 때는 절개는 반드시 인벨러미션, 우리가 구개측에는 수직절개를 못 줘요. 수직절개를 못 준다까지는 아니지만 수직절개 주게 되면 꼬맬 때 어렵거든요. 꼬맬 때 어렵고 굳이 구개측은 이렇게 아주 인벨럽한 약간 여기 오목한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수직절개를 주지 않아도 앞에 있을 때 4번에서 4번까지만 절개주거나 한 5번에서 5번까지만 절개줘도 충분히 진짜 6번에서 6번까지 절개주면 팔라이 전체를 다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박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구개측에서는 수직절개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사이시브 캐날이 있으면, 인사이시브 캐날은 지금 요 밑에 있는데 인사이시브 캐날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때는 과감하게 커팅해라. 이 스페노팔라텐 아테리와 네소팔라텐 너브가 끊기긴 하는데 지장 없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혀로 만졌을 때의 감각은, 혀로 입천장을 만질 때의 감각은 입천장에 있는 네소팔라텐 너브의 감각보다는 혀에 의한 감각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건 뭐 한 거냐면 네, 이렇게 인사이시브 캐널이 보여서 끊어도 된다. 또 이 스페노팔라타인 아테리와 네소팔라타인 너브는 재생이 잘 됩니다. 재생이 잘 돼서 뭐 끊어도 괜찮다. 그런 논문들이 아주 많고요. 제 경험을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 끊으면은 이 아테리에서 블리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작기로 끊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죠. 뼈를 치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이거 치아가 하나 있는데 영구 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방사성 불투과성 물질을 넣어놓고 CT를 한번 찍어보면 내가 지금 들어가는 데가 정확히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머리가 뒤집혀지는 애들이 뽑기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 방향으로 조금 더 팔레이트로 들어가면 맞구나. 그래서 팔레이트를 조금 더 삭제를 해줍니다. 팔레이트를 조금 더 삭제를 해줘서 주수하에 식염수 주수를 하는 거죠. 이때 식염수를 주수를 해야 일반 탭 워러보다는 부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삼투압 때문에 식염수를 항상 주수를 하시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치아를 자릅니다. 피셔버 0.9mm 직경을 가진 로스트웨이트 피셔버를 사용하셔가지고 치아를 충분히 자른 다음에 나머지 치아와 또 치조벽 사이에 약간 공간을 만들어서 발치 엘리베이터를 적용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요. 지금 치아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자른 치아를 럭세이션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발치를 했죠. 네, 루트 포셉으로 빼셔도 되고 이렇게 발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드릴 거는 애매할 때는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을 반드시 넣어라. 예전에 뭐 어떤 선생님이 메지오덴스 빼려다가 옆에 있는 영구치 뺀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충분히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알베올로플라스티인데요. 뭐 클렌칭이 있어가지고 보상성으로 치조골 흡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토루스가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음식물이 자꾸 걸려서 여기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덴처 때문에 어떤 알베올로플라스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절개를 주시고요. 판막을 거생해야 되는데 이런 토루스나 어떤 골융기가 있을 때 이 골융기 위쪽은 굉장히 판막이 얇고요. 이 밑에 쪽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 판막을 열 때 이 두꺼운 거를 뜯으려고 힘을 세게 주다가 빡 하면 이 얇은 부분이 찢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서 이런 거 판막
거상할 때는 판막이 얇은 가장 최상부 쪽에는 얇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조심히 판막을 충분히 거상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카바이드 바, 하이스피드보다는 로우스피드가 조금 더, 요즘에 옛날 케이스여서 그렇죠. 요새는 거의 다 로우스피드로 하고 있는데, 피하 기종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화두가 되고 있어서 가급적 로우스피드를 사용을 하고요. 이때는 카바이드 바로 시원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얇을 때는, 특히 사각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CT로 삭제량을 반드시 평가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다 해주고 본 파일 같은 걸로 울퉁불퉁한 것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판막을 덧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봐 가지고요, 충분히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제거를 해줍니다. 본 파일링을 해서 주변을 부드럽게 좀 만들어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봐 가지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위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봉합을 다 마무리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찢어진 거거든요. 아까 휴대폰 부가 이렇게 찢어지면 잘 안 나요. 이게 이렇게 찢어진 부위는 힐링이 될 때 하부에서 건전한 사운드한, 건전한 베이잘 본의 어떤 블러드 서플라이 받아야 되는데, 한번 뼈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찢어진 부위는 굉장히 오래 간다. 그리고 입술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버밀리언 보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꾸미고요. 웨트 라인을 맞춰가지고 꾸며야 되고요. 밑에 근육은 서브큐타니스에 녹는 실로 꾸미고요. 바깥은 나일론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외상을 당하게 되면은 속에 이물질 같은 것도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고, 지금은 밑에 있는 근육을 5제로 바이크릴을 사용해서 근육을 먼저 한번 꾸며줘야죠. 근육을 꾸며주지 않으면 하부에 데드 스페이스가 생겨서 나중에 다시 괴사가 되거나 2차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부 근육과 서브큐타니스 레벨에 봉합을 하고요. 웨트라인 안쪽은 바이크릴을 사용해가지고 봉합을 했고요. 웨트라인 안쪽이죠. 웨트라인 바깥쪽은 요거 지금 서브큐타니스 레벨 밑에 근육층 바로 아래에 있는 서브큐타니스 레벨을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봉합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짧게 끊어가지고 봉합, 요 실은 이제 잇몸 속에 묻혀가지고 한 1, 2년 지나면 녹겠죠. 그리고 바깥쪽은 웨트라인이 여기잖아요. 웨트라인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6제로 나일론을 통해서 봉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술이 찢어지는 경우도 종종 심심치 않게 오는데, 이렇게 봉합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치과 병행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임상이 조금 더 재밌어지는, 즐거워지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가 에피코엑토미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랩을 열었는데 시스트가 있는 부위가 헷갈리다 그러면은 방사선, 전 GP콘을 주로 사용하는데 GP콘을 넣고 CT를 한번 찍어보고요. 지금처럼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구치부에서 에피코엑토미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아주 많이 저도 하지는 않는데, 반드시 치아를 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는데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든가 어떻게든 반드시 살려야 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임플란트 하기 부담될 때는 이렇게 가이드 수술 키트를 통해서 에피코엑토미를 하고요. 이때는 이제 루트핸드 필링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대구치 루트핸드 필링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현미경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MTA로 필링을 해준 다음에 그냥 에피코엑토미만 시행해줘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더 됐는데요. 교정 이후까지 지금 잘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임상에서 우리가 구강 내 소수술을 즐겁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원이에게 꼭 필요한 구강 내 소수술 및 발치술이라는 책이 제 이름으로 출판이 됐는데요. 선생님도 임상할 때 충분히 도움되실 내용이고, 구강외과적인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임상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아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접하시면 임상에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영상 하나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페리오돈탈리티스 안양이고요.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블런타이테이션을 통해서 버퍼 스페이스 쪽으로, 발치 포셉을 적용할 때는 최대 통용구 하방으로,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흔들지 말고 다양한 방향으로 흔들어라. 꽉 잡아라. 마찬가지로 상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 치거나 소리가 휘어져 있어도 최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흔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중광이 재 뽑는 거 하나
되고요. 알베올로 플라스틱 할 때는 충분히 라운드 카바이드로 삭제를 해주고 고정적으로 볼 필요 없으면 피하기 위해서 쓴 소식도 우리가 구강의 소금으로 또한 립 그리고 봉합할 때는 충전으로 봉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셔도 구강의 소수술을 즐겁게 하시는데 임상에 큰 도움이 되지 임상에 소소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강 내 소수술과 발치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담기 위해서 제가 좀 빨리 이야기도 하고 자세히 얘기를 못 해드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더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의 오늘 네오포럼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